서울 변두리의 작은 동네, 평화로운 일상이 흐르는 이곳에 오랫동안 주민들의 사랑을 받아온 한 맥도날드 매장이 있었다. 노란 아치가 빛나는 이 매장은 가족들이 아이들과 함께 웃으며 식사를 하는 장소였고, 학생들이 방과 후 모여 이야기를 나누는 공간이었으며, 이른 아침에는 노부부들이 조용히 커피를 마시며 시간을 보내는 휴식처이기도 했다. 매장 안에 퍼지는 감자튀김의 고소한 향기와 그릴 위에서 구워지는 햄버거의 지글지글 소리는 누구에게나 친숙하고 편안한 감각을 불러일으키며 동네 주민들의 생활 일부가 되어 있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동네의 분위기가 미묘하게 바뀌기 시작했다. 그것은 일부 주민들 사이에서 속삭여지는 기묘한 소문에서 시작되었다. 어느 밤, 평소처럼 맥도날드 앞을 지나가던 한 남성이 매장 주차장에서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다. 평소에는 낮에 붐비다가 밤이 되면 조용해지는 이 장소가 그날 밤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검은색 고급 승용차 몇 대가 주차장으로 미끄러지듯 들어오는 모습이었다. 헤드라이트가 켜진 채로 차들은 매장 뒷문 근처에 멈췄고 잠시 후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차례로 내렸다. 그들은 마치 주변의 시선을 경계하는 듯 주위를 살피며 매장 안으로 사라졌다. 그 후 차 엔진 소리도 없이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정적이 돌아왔다. 하지만 그 남자의 가슴에는 정체 모를 불안감이 퍼져나갔다. 그 후 비슷한 목격 정보가 이어졌다. 밤이 되면 어김없이 고급차들이 나타나고 검은 정장의 남자들이 맥도날드로 사라졌다. 하지만 매장의 창문은 모두 블라인드가 내려져 있어 안의 상황을 엿볼 수 없었다. 낮 동안의 맥도날드는 언제나처럼 밝고 활기찬 분위기로 직원들이 웃으며 서비스를 제공했지만 밤이 되면 그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이었다. 동네 주민들은 불안감이 커져갔다. 뭔가 이상해. 분명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어. 그러나 구체적으로 무엇이 행해지고 있는지 아는 사람은 없었다. 더 기묘한 사건이 이어졌다. 어느 날 밤 늦게까지 일하던 택시기사가 매장 뒷문에서 무언가를 옮기는 인형을 목격했다. 큰 상자를 안고 있는 남자들이 말없이 트럭에 짐을 싣고 있었다. 기사는 호기심에 잠시 상황을 지켜보았지만 다음 순간 남자들 중 한 명이 이쪽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다는 것을 알아챘다. 그 시선에는 분명히 보지 마라는 무언의 압력이 담겨 있었다. 기사는 급히 그곳을 떠났지만 등에 차가운 땀이 흐르는 것을 느꼈다. 이런 소문이 퍼지면서 주민들 사이에는 불안과 공포가 뒤섞인 공기가 감돌기 시작했다. 모두가 무언가 이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느꼈지만 진실을 알 수 없는 채로 마을 전체가 서서히 불안한 공기에 휩싸이게 되었다. 그런 어느 날 동네 경찰서의 한 남성이 허겁지겁 뛰어들어왔다. 그는 얼굴을 찡그리고 눈을 깜빡이며 숨을 헐떡이고 있었다. 제발요, 경찰관님, 맥도날드 뒤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는 그렇게 호소하며 겁에 질린 모습으로 주변을 둘러보았다. 경찰관이 그를 진정시키며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는 이렇게 말을 이었다. 어젯밤에 쓰레기장 근처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어요. 뭔가를 끌고 가는 소리 같았는데 나도 모르게 몸을 숨기고 상황을 지켜봤죠. 그런데 맥도날드 뒷문에서 검은 봉지를 안고 나오는 남자들이 있었어요. 그 봉지 모양이 마치 사람처럼 보였어요. 경찰관들은 서로 눈을 마주쳤다. 단순한 소문으로 치부할 수 없는 어쩌면 중대한 범죄가 숨겨져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이 불가사의한 현상을 조사하기 위해 형사 강태호가 현장으로 향하게 되었다. 강 형사는 20년 이상의 경험을 가진 베테랑 형사로 수많은 어려운 사건을 해결해온 능력자였다. 그는 오랜 직감으로 이 사건에는 심상치 않은 기운이 감돌고 있음을 느꼈다. 단순한 심야 불법 활동이 아니라 뒤에는 무언가 더 큰 음모가 숨어 있는 것 같았다. 그는 그날 밤 부하들과 함께 맥도날드 주변을 잠복 감시하기로 했다. 밤이 깊어갈수록 동네는 적막에 휩싸였다. 그리고 새벽 2시가 지난 무렵 마침내 예의 검은색 고급 승용차가 나타났다. 엔진 소리를 최소한으로 줄이며 여러 대의 차가 차례로 주차장으로 들어왔다. 그중 한 대에서 검은 정장을 한 남자가 내려 주변을 경계하듯 살폈다. 그 후 그들은 뒷문으로 매장 안으로 사라졌다. 강 형사는 무전으로 부하에게 신호를 보내고 조심스럽게 차에서 내려 조용히 매장 주변을 살피기 시작했다.
하지만 매장의 모든 입구는 잠겨 있었고 창문도 블라인드가 내려져 있어 안의 상황을 알 수 없었다. 강 형사는 조심스럽게 뒷문으로 돌아가 문에 손을 대보았다. 잠겨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뜻밖에도 문은 살짝 열려 있었다. 그는 숨을 죽이며 살며시 문을 밀고 내부로 발을 들여놓았다. 매장 안은 낮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처럼 어둡고 조용했다. 카운터 뒤에는 아무도 없었고 프라이어나 그릴도 작동하지 않고 있었다. 벽에 붙어있는 화려한 포스터들도 어둠 속에선 불길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다. 강 형사는 작은 손전등을 꺼내 빛을 비추며 조심스럽게 안쪽으로 나아갔다. 그리고 주방 안쪽 바닥에 부자연스럽게 놓인 타일을 발견했다. 일부가 살짝 들려 있어 분명히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는 살며시 무릎을 꿇고 조심스럽게 타일을 들어 올렸다. 그러자 거기에는 검은 손잡이가 달린 금속재 해치가 있었다. 그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이건 단순한 영업시설이 아니야. 무언가가 이 지하에 숨겨져 있어. 조심스럽게 손잡이를 잡고 천천히 들어 올리자 그곳에서 차가운 공기가 흘러나왔다. 아래에는 어두운 구멍이 입을 크게 벌리고 있었다. 강 형사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손전등을 비추며 그 구멍 안을 들여다보았다. 그 순간 그의 등골에 차가운 전율이 흘렀다. 강 형사는 눈앞에 열린 검은 구멍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손전등 빛을 비춰도 그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깊고 어두운 공간이 그곳에 펼쳐져 있었다. 마치 지옥으로 이어지는 길 같은 불길함이 감돌았고 그곳에서 뿜어져 나오는 차가운 공기가 그의 피부를 찔렀다. 여기에 무엇이 숨겨져 있는 거지?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진 걸까? 의문은 끝이 없었지만 지금 확실한 것은 이 지하에는 무언가 중대한 비밀이 묻혀 있다는 것이었다. 그는 잠시 망설였지만 곧 냉정함을 되찾고 대기 중이던 부하에게 무전을 넣었다. 주방 안쪽에 숨겨진 문을 발견했다. 내부를 조사하겠다. 지원을 부탁한다. 무전 너머로 부하의 긴장된 목소리가 들려왔다. 알겠습니다. 곧 가겠습니다. 그것을 확인한 강 형사는 해치의 가장자리를 잡고 천천히 열었다. 해치 아래에는 철제 사다리가 설치되어 있었다. 그것이 어디까지 이어져 있는지 알 수 없는 채로 그는 조심스럽게 첫 발을 내디뎠다. 차갑고 축축한 공기가 코를 찔렀고 벽에 손을 대니 거칠거칠한 감촉이 전해졌다. 지하에 펼쳐진 어둠 속에서 손전등 빛만이 의지할 곳이었다. 몇 계단 내려간 곳에서 해치 위가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뒤를 돌아보니 부하 중 한 명이 뒤따라 내려오고 있었다. 괜찮으세요, 강 형사님? 그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고 더 깊이 내려갔다. 마침내 사다리 끝에 발을 디딘 순간 그곳에는 좁은 터널이 펼쳐져 있었다. 벽은 드러난 흙과 벽돌로 되어 있었고 습기 탓인지 이끼가 자라고 있었다. 바닥은 밟을 때마다 질척거렸고 천장은 낮아 큰 체구의 사람이라면 머리를 부딪힐 것 같았다. 터널 안쪽으로 빛을 비추자 한참 앞까지 이어져 있는 것 같았다. 강 형사는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떼기 시작했다. 몇 미터 진행한 곳에서 이상한 흔적을 발견했다. 벽에는 무언가 도구로 긁힌 듯한 자국이 남아 있었고 바닥에는 수많은 발자국이 새겨져 있었다. 이곳이 최근까지 자주 사용되었다는 증거였다. 그리고 더 나아가자 금속 문이 나타났다. 두껍고 녹슬어 있었지만 단단히 닫혀 있었다. 강 형사는 길을 가까이 대었다. 문 너머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렸다. 무언가가 움직이는 것인지 아니면 사람의 목소리인지 확실히 구분할 수 없었다. 조심스럽게 문 손잡이에 손을 대고 천천히 돌렸다. 끼익하는 무거운 금속 소리와 함께 문이 살짝 열렸다. 그 순간 이상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철과 땀이 섞인 듯한 불쾌한 냄새였다. 손전등을 비추자 그곳에는 넓은 공간이 펼쳐져 있었다. 벽에는 무질서하게 파이프와 전선이 늘어져 있었고 마치 폐허 같은 분위기가 감돌았다. 그리고 안쪽 벽 근처에는 낡은 책상이 놓여 있었는데 그 위에는 서류나 지도 같은 것들이 흩어져 있었다. 하지만 더욱 눈에 띈 것은 방 한쪽 구석에 놓인 철창이었다. 철창 아래는 한 젊은 여성이 웅크리고 있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고 옷은 더러웠으며 몸을 떨고 있는 것이 보였다. 그녀는 빛을 알아차리고 놀란 눈으로 이쪽을 올려다보았다. 도와주세요? 가느다란 목소리가 울렸다. 그 순간 강 형사는 깨달았다. 이것은 단순한 불법 침입이나 불법 거래 장소가 아니었다.
인신매매나 그에 준하는 끔찍한 범죄가 이곳에서 강 형사는 곧바로 여성에게 다가갔다. 괜찮으세요? 라고 말을 건네자 그녀는 눈물을 머금은 채 고개를 끄덕였다. 여기 얼마나 계셨어요? 다른 사람도 있나요? 그가 물으니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모르겠어요. 여기 끌려온 지는 2주 정도 된 것 같아요. 하지만 다른 사람들도 있었어요. 가끔 누군가가 끌려가고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강 형사의 내면에 분노가 치솟았다. 이런 비인간적인 일이 이 동네 지하에서 벌어지고 있었다니. 즉시 그는 무전으로 지원을 요청하고 여성을 안전한 곳으로 옮기라는 지시를 내렸다. 그러나 그때 뒤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다. 돌아보는 순간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뛰어들었다. 강한 충격을 받고 바닥에 쓰러지며 손전등이 굴러갔다. 희미한 빛 속에서 검은 옷을 입은 남자가 칼을 들고 서 있었다. 그의 눈은 냉혹했고 살기가 강한. 형사는 신속하게 반격해 남자의 팔을 잡고 칼을 떨어뜨리게 하려 했다. 하지만 남자는 단련된 신체를 가지고 있었고 힘이 셌다. 몸싸움 끝에 남자는 다시 칼을 들어 강 형사의 어깨를 베었다. 날카로운 통증이 밀려왔지만 그는 아픔을 참으며 남자의 팔을 비틀어 마침내 바닥에 눌렀다. 그 사이 부하가 달려와 남자를 제압했다. 젠장! 남자는 분한 듯 중얼거렸지만 이미 저항할 수 없었다. 강 형사는 어깨에 상처를 누르며 일어나 무전으로 지원 경찰들에게 상황을 설명했다. 여기에는 아직 뭔가 있을 거야. 이 시설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야. 그렇게 말하며 그는 안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방 안쪽에 또 다른 문이 있었다. 그쪽으로 향하자 문이 잠겨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문 너머에서는 기계 소리가 들렸다. 강 형사는 부하에게 지시해 문을 부술 준비를 시켰다. 도구를 사용해 조심스럽게 자물쇠를 따내자 천천히 문이 열렸다. 그 너머로 펼쳐진 것은 더 깊은 지하로 이어지는 계단이었다. 그들은 말없이 서로 얼굴을 마주 보았다. 여기까지 와도 아직 전모가 드러나지 않았다. 얼마나 더 이어져 있는지 알 수 없었다. 그 어둠 속에 대체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 것일까? 강 형사는 숨을 고르고 주먹을 꽉 쥐었다. 다음 순간 그는 손전등을 들고 깊은 계단으로 첫 발을 내디뎠다. 강 형사는 어둠 속에 펼쳐진 계단을 바라보았다. 밑에서는 낮게 울리는 기계 소리가 들렸고 어딘가 멀리서 물이 떨어지는 소리도 섞여 있었다. 이 계단 너머에는 아직 무언가가 숨겨져 있다. 방금 전 방에 있던 여성이 말했던 것처럼 다른 갇힌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른다. 그는 손전등을 꽉 쥐고 무전으로 부하에게 보고했다. 여기는 강 형사, 지하로 이어지는 계단 발견, 지원 바람. 부하로부터는 알겠습니다. 조심하세요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어깨의 상처에서 둔한 통증이 밀려왔지만 지금은 그것을 신경 쓸 때가 아니었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한 걸음 또 한 걸음 계단을 내려갔다. 계단은 생각보다 길었고 중간부터 갑자기 습기가 증가했다. 벽을 비추자 오래된 벽돌이 드러나 있었고 곳곳에 물방울이 스며 나오고 있었다. 여기는 분명히 오랜 세월에 걸쳐 만들어진 장소였다. 단순한 숨겨진 방이 아니었다. 수십 년 혹은 그 이상 전부터 존재했던 것이 아닐까? 그런 의문이 머릿속을 스치는 가운데 계단 끝에 거대한 철문이 나타났다. 문 표면에는 여러 흠집이 있었고 마치 날카로운 것으로 긁은 듯한 자국이 남아 있었다. 더 이상한 것은 문에는 녹슨 자물쇠가 여러 개 걸려 있었다. 무언가를 가두려고 한 것인지 아니면 외부 사람이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인지 그는 숨을 고르고 부하에게 신호를 보냈다. 조심해서 가자. 경찰 장비를 사용해 하나씩 자물쇠를 부수기 시작했다. 마지막 자물쇠가 떨어지자 무거운 금속음과 함께 문이 천천히 열렸다. 그 순간 코를 찌르는 냄새가 퍼져나갔다. 부패와 습기가 뒤섞인 불쾌한 공기가 감돌았다. 강 형사는 반사적으로 코를 막고 손전등을 들었다. 눈앞에 펼쳐진 것은 더 넓은 지하시설이었다. 천장에는 노출된 파이프가 얽혀 있었고 오래된 조명이 곳곳에서 흐릿한 빛을 내고 있었다. 벽에는 수많은 서류와 지도가 붙어 있었고 그 중앙에는 커다란 모니터가 여러 대 늘어서 있었다. 모니터에는 동네의 다양한 장소 영상이 비춰지고 있었으며 그 중에는 맥도날드 내부와 주차장 영상도 있었다. 감시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광범위하게 퍼져 있을 줄은 몰랐다. 더 안쪽으로 진행하자
방 구석에 금속 철창이 여러 개 줄지어 있었다. 그 안에는 몇 명의 남녀가 웅크리고 있었다. 그들은 야위였고 눈에는 공포와 절망의 빛이 어려 있었다. 강 형사가 다가가자 그들은 놀란 듯 얼굴을 들었다. 경찰입니다. 안심하세요? 구하러 왔습니다. 그렇게 말하자 철창 안의 사람들은 눈물을 머금고 떨리는 목소리로 도와주세요 라고 속삭였다. 그때 뒤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강 형사가 돌아보는 순간 여러 명의 남자들이 나타났다. 검은 옷을 입고 무장한 자들도 있었다. 그들은 침묵을 지킨 채 서서히 다가왔다. 긴장감이 감돌았다. 강 형사는 무전을 들고 지원을 요청하며 낮게 말했다. 역시 여기는 단순한 범죄 거점이 아니야. 이 조직은 더 뿌리 깊은 거야. 적 중 한 명이 총을 뽑는 순간 총성이 지하에 울려 퍼졌다. 강 형사와 부하는 즉시 몸을 숙이고 총격전이 시작되었다. 총알이 벽을 파고 모니터가 하나씩 깨져나갔다. 강 형사는 물체 뒤에 숨으며 부하에게 엄호해 라고 외쳤다. 부하들도 응전했고 마침내 경찰 쪽이 우세해졌다. 수분 후 적 중 몇 명이 쓰러지고 나머지는 후퇴했다. 강 형사의 일행은 조심스럽게 주변을 확인하고 남아있던 적을 제압했다. 그는 급히 철창의 열쇠를 찾아 갇혀있던 사람들을 풀어주었다. 이제 괜찮아요? 당장 이곳을 나가요. 그렇게 말하자 그들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시설 안쪽에는 아직 이어지는 공간이 있었다. 강 형사는 부하와 함께 더 진입하기로 했다. 안쪽 가장 깊은 곳에는 거대한 금고와 같은 방이 있었다. 그 문에는 피처럼 붉은 페인트로 이상한 기호가 그려져 있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안에 있던 것은 대량의 현금, 위조 여권, 그리고 몇 권의 두꺼운 파일이었다. 강 형사는 파일을 열어보고 충격을 받았다. 그곳에는 이 지하시설과 관련된 정치인들과 기업의 이름, 뒷거래 증거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범죄 조직이 아니라 한국 암흑사회 전체와 관련된 거대한 네트워크의 한 부분이었다. 이건? 그는 낮게 중얼거렸다. 이 정보가 공개되면 동네는커녕 국가 전체가 흔들릴 거야. 하지만 그것이야말로 진실이었다. 이것을 공표하지 않으면 또 다른 곳에서 같은 비극이 반복될 것이다. 강 형사는 결심을 굳히고 파일을 들어올렸다. 이 증거를 가지고 나가자. 이건 결코 어둠에 묻혀서는 안 돼. 그때 갑자기 뒤에서 폭발음이 울렸다. 시설의 다른 장소에서 불이 일어나고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젠장, 놈들이 증거를 숨기기 위해 폭파했나? 강 형사는 급히 부하와 갇혀있던 사람들을 인도하여 탈출을 시도했다. 불은 점점 퍼져나가고 시설 전체가 무너지기 시작했다. 마침내 지상으로 나왔을 때 지하에서 갱음이 울리며 맥도날드 건물이 무너져 내렸다. 강 형사는 숨을 헐떡이며 그 광경을 바라보았다. 모든 것이 잔해 아래 묻혔지만 그의 손에는 증거 파일이 있었다. 그는 그 파일을 꽉 쥐고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것으로 끝이 아니야. 이제부터가 진짜 싸움의 시작이다. 강 형사는 무너진 맥도날드 건물 앞에서 숨을 고르며 손에 쥔 증거 파일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이 안에는 이 지하시설의 정체를 밝히는 결정적인 정보가 담겨 있었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이것을 표면화하면 자신뿐만 아니라 관련자 모두가 표적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경찰 내부에도 이 조직과 연루된 자들이 있을지 모른다. 신중하게 움직여야 했다. 주변에는 연기와 잔해가 널브러져 있었고 구조대가 부상자들을 옮기고 있었다. 구출된 포로들은 떨면서 경찰의 보호를 받고 있었다. 하지만 강 형사는 그들의 구출이 끝난 것이 이 사건의 종결이 아님을 강하게 느꼈다. 이 지하시설은 빈산의 일각에 불과했고 그 뒤에는 아직 보이지 않는 거대한 악이 숨어 있을 것이다. 그때 무전에서 본부의 목소리가 들렸다. 강 형사, 서로 돌아오게. 상부에서 이번 건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있네. 당연한 일이었다. 맥도날드 건물이 붕괴되고 지하에서 대량의 불법 거래 증거가 발견되었으니 단순한 사건으로 넘어갈 수 없었다. 강 형사는 부하에게 주변 상황 처리를 맡기고 순찰차에 올랐다. 차 안에서 파일을 열어 다시 한번 살펴보았다. 거기에는 정치인 이름, 대기업 관계자, 심지어 경찰 간부의 이름까지 적혀 있었다. 이 정보가 공개되면 사회 전체를 뒤흔들 대형 스캔들이 될 것이 분명했다. 하지만 그렇게 쉽게 공표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다. 이 조직은 증거가 표면화되기 전에 그것을 없애러 올 것이다.
경찰서에 도착하자마자 상부의 회의실로 불려갔다. 방에 들어서자 경찰청의 간부들이 조용히 앉아 그의 도착을 기다리고 있었다. 테이블 중앙에는 그가 가져온 증거 파일이 놓여 있었다. 간부 중 한 명이 입을 열었다. 강태호 형사, 보고를 들려주게. 강 형사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지하시설에서 본 것, 갇혀있던 사람들의 증언, 그리고 적과의 총격전에 대해 간결하게 설명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덧붙였다. 이 파일의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것은 단순한 지하 범죄 조직이 아닙니다. 정치, 경제, 경찰 내부까지 관여하고 있는 거대한 네트워크입니다. 이 증거를 바탕으로 철저히 수사해야 합니다. 하지만 간부들은 잠시 침묵한 채 서로 시선을 교환하고 있었다. 그 분위기의 이상함을 느낀 강 형사는 경계심을 높였다. 그때 한 간부가 조용히 말했다. 강 형사, 이 건은 더 이상 추궁하지 않는 게 좋겠네. 그 말에 그는 눈을 크게 떴다. 무슨 뜻입니까? 이만큼의 증거가 있는데요. 간부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확실히 증거는 있네만 이것을 공개하면 사회 전체가 혼란에 빠질 거야. 영향은 예측할 수 없어. 우리는 현명하게 판단해야 하네. 그 말을 들은 순간 강 형사는 확신했다. 이 중에도 이미 조직과 연결된 자가 있어. 지금까지 경찰 내부의 부패를 여러 번 목격했지만 이렇게 노골적인 것은 처음이었다. 즉, 모르는 척하라는 말씀이십니까? 그는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간부들은 대답하지 않고 침묵만 지켰다. 그것이 대답이었다. 강 형사는 주먹을 꽉 쥐고 파일을 집어들며 일어섰다. 그렇다면 제가 직접 하겠습니다. 그 순간 방 안의 공기가 팽팽해졌다. 강태호 형사, 이것은 명령이네. 간부 중 한 명이 조용히 말했다. 자네가 독단적으로 움직이면 경찰을 그만둬야 할지도 모르네. 그래도 강 형사는 망설이지 않았다.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말을 남기고 그는 방을 나왔다. 경찰서를 나서자 그의 휴대폰으로 알 수 없는 번호의 전화가 왔다. 경계하며 전화를 받자 낮은 남자 목소리가 들렸다. 당신은 불필요한 것을 너무 많이 알게 됐어. 아직 늦지 않았으니 파일을 넘기고 손을 떼라고. 그러면 목숨만은 살려주지. 강 형사는 그 협박에 굴하지 않고 조용히 말했다. 내가 두려워할 것 같소? 남자는 잠시 침묵했다가 곧 낮게 웃었다. 아니, 당신이 두려움을 모르는 사람이란 건 알고 있어. 다만 당신의 가족이나 동료는 어떨까? 그 말에 강 형사에 대해 해면에서 분노가 치솟았다. 이 자식. 하지만 그 순간 전화는 끊겼다. 그는 즉시 부하들에게 연락을 취해 경계태세를 강화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그리고 자신의 가족의 안전도 확보해야 한다고 판단해 곧바로 아내와 딸을 경찰의 안전시설로 옮기는 절차를 진행했다. 이 싸움은 이미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었다. 이것은 정의와 악의 전면전이었다. 그날 밤 강 형사는 극비리에 신뢰할 수 있는 언론인을 만났다. 그는 모든 것을 말하고 파일 사본을 건네주었다. 내게 무슨 일이 생기면 이것을 공개해주게. 언론인은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네. 하지만 조심하게. 이건 정말 위험한 정보야. 강 형사는 쓴웃음을 지었다. 이미 깊숙이 관여해버렸네. 다음 날 그의 부하 중 한 명이 어떤 자들에게 공격받아 부상을 입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 뉴스를 들은 강 형사는 이제 시간이 없음을 깨달았다. 조직은 그를 제거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도망치지 않을 것이다. 진실을 세상에 드러낼 때까지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마지막 각오를 다지고 행동을 시작했다. 강 형사는 새벽녘의 차가운 공기를 느끼며 조용히 담배에 불을 붙였다. 어젯밤 신뢰할 수 있는 언론인에게 증거를 넘겨주어 한 발짝 전진했을 터였지만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었다. 공격당한 부하는 여전히 혼수 상태였고 경찰 내부의 압력은 더욱 거세졌으며 그를 둘러싼 공기가 완전히 바뀌었다. 누가 아군이고 누가 적인지 더욱 모호해졌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이것은 이제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었다. 갇혀있던 사람들을 위해 그리고 이 마을 전체를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때 휴대폰이 진동했다. 발신자 번호 없음. 다시 그 남자의 협박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강 형사는 망설임 없이 통화 버튼을 눌렀다. 이제 와서 후회해도 늦었다고, 강태호. 낮고 차가운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다. 네가 너무 많은 일을 저질러 버렸어. 지금이라도 파일을 넘기면 모든 걸 끝내주마. 강 형사는 조용히 웃었다. 당신들의 방식은 이제 지겹네.
난 물러서지 않아. 전화 너머로 남자가 짧게 숨을 내쉬었다. 그렇다면 각오는 되어 있겠군. 통화가 끊긴 순간 멀리서 자동차 엔진 소리가 들려왔다. 강 형사는 즉시 주변을 살피며 몸을 낮췄다. 어둠 속에서 검은 차가 몇 대 그의 아파트 앞에 멈추는 것이 보였다. 여러 명의 남자들이 내렸다. 모두 검은 정장 차림에 총기를 숨기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그들은 망설임 없이 움직였다. 마치 오랫동안 이런 일을 해온 프로처럼. 하지만 강 형사는 그들의 움직임에서 초조함도 감지했다. 그가 가진 증거가 공개되기 전에 어떻게든 그를 제거해야 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강 형사는 조용히 뒷문으로 향했고 좁은 골목을 빠져나가며 경찰서로 급히 갔다. 무전으로 연락을 취했다. 여기는 강이다. 본부 지원을 요청한다. 무장한 적이 접근 중이다. 하지만 무전 너머로의 응답은 없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혹시 경찰 내부에도 이미 그를 제거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은 아닐까?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소수의 신뢰할 수 있는 동료뿐이었다. 그는 언론인에게 급히 연락을 취했다. 지금 당장 기사를 공개해. 더 이상 시간이 없어. 언론인은 잠시 놀란 듯했지만 곧 대답했다. 알았어. 곧 움직이겠네. 강 형사는 전화를 끊고 더 깊은 골목길로 도망쳤다. 뒤에서는 검은 정장 남자들이 거리를 수색하는 모습이 보였다. 얼마 후 순찰차 사이렌이 멀리서 울렸지만 그것이 구원인지 적인지 알 수 없었다. 강 형사는 숨을 죽이며 오래된 창고 안에 몸을 숨겼다. 그리고 휴대폰을 열어 뉴스 사이트를 확인했다. 거기에는 이미 기사가 공개되어 있었다. 지하에 숨겨진 암흑, 국가를 뒤흔드는 거대 범죄 조직. 그 제목을 본 순간 그는 마침내 작게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이제 조직은 증거를 숨길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그 안도감도 잠시였다. 창고 밖에서 발소리가 가까워지고 있었다. 적이 그의 위치를 파악한 것인가? 아니면 경찰의 지원이 온 것인가? 강 형사는 천천히 총을 꺼내들고 조용히 자세를 취했다. 문이 열리고 빛이 쏟아져 들어왔다. 나타난 것은 그의 부하 중 한 명이었다. 강 형사님 괜찮으세요? 그 얼굴을 본 순간 그는 마침내 긴장을 풀었다. 어떻게든 살아있네. 부하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기사를 봤습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조직의 간부들이 이미 도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강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이것으로 모든 게 끝나는 건 아니야. 아직 잔당이 있고 경찰 내부도 정화가 필요해. 그 말을 마친 순간 창고 밖에서 총성이 울렸다. 적들이 마지막 저항을 시작한 것이다. 강 형사와 부하는 즉시 응전했고 총격전이 벌어졌다. 총알이 날아다니며 창고 벽이 구멍투성이가 되어갔다. 하지만 점차 적의 수는 줄어들었고 마침내 침묵이 돌아왔다. 경찰의 지원이 도착하고 상황은 안정을 찾아갔다. 수일 후 경찰 내부 조사가 진행되어 많은 부패 경찰들이 체포되었다. 그리고 조직의 간부들은 국제 수배가 내려져 도망칠 곳을 잃었다. 동네는 마침내 평온을 되찾았고 사람들은 다시 안심하고 살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강 형사는 결코 만족하지 않았다. 이것으로 끝이 아니야. 아직 어딘가에 같은 어둠이 도사리고 있을 거야. 그는 홀로 무너진 맥도날드 자리를 찾았다. 그곳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다. 다만 지하에 숨겨진 어둠이 밝혀진 것만이 유일한 성과였다.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걸로 끝이 아니야. 또 어딘가에서 새로운 어둠이 움직이기 시작할 거야. 그렇게 말하고 그는 담배를 물고 천천히 걸어갔다. 봄비가 내리는 서울의 한 병원에서 이슬이가 세상에 태어났다. 그러나 그 순간은 축복이 아닌 비극의 시작이었다. 이슬이의 어머니 지미는 출산 과정에서 심한 출혈로 인해 목숨을 잃었다. 고통스러운 진통 끝에 딸의 얼굴을 단 한 번 바라보고 희미한 미소를 지은 후 지미는 조용히 숨을 거두었다. 병실에는 어머니의 울음소리와 갓 태어난 작은 생명만이 남겨졌다. 그러나 의사와 간호사들은 오직 침통한 표정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이슬이는 팔과 다리 없이 선천적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이었다. 아버지 정우는 딸의 모습을 처음 본 순간 얼굴이 창백해졌다. 아내를 잃은 슬픔과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는 충격에 압도된 그는 떨리는 손으로 딸을 안으려 했지만 결국 그러지 못했다. 눈앞의 갓난아기는 너무나 작고 연약했으며 그가 상상했던 아이와는 너무나 달랐다. 왜 내 딸이 이런 모습으로? 정우는 중얼거렸다. 하지만 그 질문에 답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병원을 나선 정우는 마치 현실에서 도망치듯 이슬이를 단 한 번도 돌아보지 않고 사라졌다. 친척들은 그의 갑작스러운 실종을 비난했지만 그의 행방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이렇게 이슬이는 태어난 지 며칠 만에 완전한 고아가 되었다. 친척 중 누구도 그녀를 맡으려 하지 않았다. 키우는 것은 불가능해. 저런 아이를 데리고 어떻게 살아가겠어? 앞으로도 계속 돌봐야 한다고? 이런 말들이 오갔고 결국 이슬이는 서울 외곽의 희망의 집이라는 장애아동 시설로 보내졌다. 시설에 들어간 이슬이는 처음부터 외로웠다. 다른 아이들은 활기차게 뛰어다니며 웃고 있었지만 이슬이는 움직이는 것조차 쉽지 않았다. 그녀 주변에는 항상 거리를 두는 아이들뿐이었다.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다가오는 아이들도 있었지만 왜 손이 없어? 왜 걷지 못해? 라는 순진한 질문을 던질 때마다 그녀의 마음은 상처받았다. 점차 모두가 그녀를 피하게 되었고 곧 그녀는 뒤에서 괴물이라고 불리게 되었다. 시설 직원 중 유일하게 이슬이에게 신경을 써준 사람은 서미라였다. 그녀는 아직 젊고 시설 일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이슬이에게는 특별한 애정을 품고 있었다. 미라 자신도 어린 시절 부모를 잃고 시설에서 자란 경험이 있었다. 이 아이에겐 내가 유일한 사람이야 라고 강하게 느끼며 아무리 바빠도 그녀의 돌봄을 우선시했다. 식사 시간에는 숟가락을 입에 가져다주고 옷을 갈아입히고 책을 읽어주었다. 하지만 이슬이는 그런 미라의 친절에도 마음을 열지 않았다. 누구에게도 의존하고 싶지 않았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고 싶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사라지면 다시 혼자가 되어버릴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 불안은 현실이 되었다. 이슬이가 6살이 되던 어느 날 밤 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전기 배선의 합선이 원인이었지만 오래된 건물은 순식간에 불길에 휩싸였다. 직원들은 아이들을 밖으로 대피시키기 위해 분주했지만 혼란 속에서 이슬이는 방에 홀로 남겨졌다. 불길이 치솟고 연기가 방 안에 가득 찼다. 숨을 쉴 수 없었다. 도움을 청하고 싶어도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온몸이 공포로 굳어버려 이불 속에서 떨고만 있을 뿐이었다. 그때 미라가 뛰어들어왔다. 이슬아! 라고 외치며 그녀는 망설임 없이 불길 속으로 몸을 던져 이슬이를 안아들었다. 괜찮아? 괜찮아 라고 말하며 미라는 출구를 향해 나아갔다. 하지만 도중에 쓰러져 내린 들보가 앞길을 막았다. 밖에서는 다른 직원들이 빨리 나와라고 소리쳤지만 불길과 연기로 시야는 거의 보이지 않았다. 미라는 필사적으로 길을 찾았고 마지막 힘을 다해 이슬이를 창문 밖으로 밀어냈다. 그 직후 천장이 무너져 내렸다. 이슬이는 바닥에 굴러떨어져 화상을 입었지만 살아남았다. 그러나 미라는 돌아오지 않았다. 불타는 건물 속에서 그녀는 그대로 목숨을 잃었다. 시설의 화재로 많은 아이들이 부상을 입었고 일부 아이들은 행방불명이 되었다. 결국 시설은 폐쇄되었고 살아남은 아이들은 다른 시설로 옮겨졌다. 그러나 이슬이에게는 더 이상 갈 곳이 없었다. 장애를 가진 그녀를 받아들일 시설은 제한되어 있었고 모두 인력 부족이나 자금 부족을 이유로 거절했다. 결국 그녀는 행정 판단에 따라 일시적으로 공립병원에 수용되었다. 병원에서의 생활은 시설과는 또 다른 외로움을 가져왔다. 입원 병동에서는 모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고통받고 있었고 자신의 일로 정신이 없었다. 간호사들은 그녀에게 최소한의 돌봄만 제공할 뿐 깊이 관여하려 하지 않았다. 이런 몸으로 살아갈 의미가 있을까? 라고 이슬이는 매일 자문했다. 무엇을 하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다. 스스로 식사를 할 수도 없고 걸을 수도 없으며 자유롭게 움직일 수도 없었다. 마치 살아있는 것 자체가 벌처럼 느껴졌다. 어느 날 병실 창문으로 멍하니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고 있을 때 한 여성이 그녀의 방을 찾아왔다. 안녕, 나는 박서연이야. 그 여성은 나이가 들었지만 눈에는 친절함이 깃들어 있었다. 그녀는 꽃집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가끔 병원에 꽃을 배달하면서 외로운 아이들의 이야기 상대가 되어주곤 했다. 여기서 계속 있을 거니? 서연이 물었고 이슬이는 작게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럼 내 집에 와볼래? 그 말에 이슬이는 놀랐다. 아무도 자신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었다. 그런데 이 낯선 할머니는 왜? 내 눈이 매우 강한 빛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야. 서연은 그렇게 말하며 미소를 지었다.
그날부터 이슬이의 인생은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힘든 길이 될지 그녀는 아직 알지 못했다. 박서연의 집은 서울 외곽의 작은 동네에 위치한 작은 꽃집이었다. 오래된 목조 건물로 가게 앞에는 다양한 색상의 꽃들이 진열되어 있었다. 가게의 간판에는 서연 플라워라고 쓰여 있었으며 오랫동안 지역 주민들에게 사랑받아온 가게였다. 서연은 혼자서 가게를 꾸려나가고 있었지만 결코 부유하지는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성격이었다. 병원에서 만난 이슬이를 봤을 때 그녀는 아이의 눈 속에 깃든 무언가를 느꼈다. 그것은 절망의 어둠 속에 있으면서도 꺼져가는 태양처럼 미약하게 빛을 발하고 있었다. 이 아이는 아직 살아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어. 서연은 그렇게 확신하고 이슬이를 데려오기로 결심했다. 이슬이는 서연의 집에 왔지만 처음에는 경계심을 풀지 않고 무엇을 하든 서연의 말에 반응하지 않았다. 그녀는 계속해서 또 버림받지 않을까 하는 불안을 안고 있었다. 시설에서도 병원에서도 그녀는 단지 골칫거리로 취급받아왔다. 누군가에게 의존하면 그 사람이 사라졌을 때 다시 깊이 상처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처음부터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으려 했다. 하지만 서연은 그런 이슬이의 태도에 아랑곳하지 않았다. 언제든 말하고 싶을 때 이야기해주면 돼 라고 말하며 일상생활을 함께하면서 조금씩 그녀에게 다가갔다. 아침이면 서연은 가게에 꽃을 진열하면서 이슬이에게 말을 걸었다. 오늘은 날씨가 좋구나. 햇살이 부드럽고 꽃들도 기뻐하는 것 같아. 이 하얀 장미, 희망이라는 꽃말이 있단다. 예쁘지? 이슬이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지만 가만히 그 장미를 바라보고 있었다. 희망이라는 단어가 어딘가 먼 세계의 것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녀의 마음 어딘가에 그 말이 걸려 있었다. 서연은 이슬이에게 조금씩 생활의 힘을 길러주려고 생각했다. 물론 이슬이에게는 손도 발도 없었다. 하지만 그래도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늘려가야 했다. 이슬아, 우선 스스로 식사하는 것부터 시작해보자. 서연은 숟가락을 이슬이의 입에 가까이 가져가며 손이 없어도 입이 있잖아 라고 미소 지었다. 처음에는 잘 되지 않아 음식을 흘리는 일도 많았다. 하지만 서연은 결코 화내지 않고 천천히 해도 괜찮아라며 계속 격려했다. 이슬이도 조금씩 요령을 터득해 입을 능숙하게 사용해 식사를 할 수 있게 되었다. 다음으로 서연은 이슬이에게 붓을 불고 글씨를 쓰는 연습을 시켰다. 자, 내 이름을 써보렴. 처음에는 붓이 일자로도 그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서연은 몇 번이고 다시 하게 했다.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아무것도 시작되지 않아.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야. 서연의 말에 이슬이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부터 매일 그녀는 연습을 계속했다. 반년 후 그녀는 마침내 자신의 이름 이슬을 붓으로 쓸 수 있게 되었다. 서연은 그때 눈물을 머금으며 그녀를 안아주었다. 정말 잘했어. 그 말에 이슬이의 가슴이 따뜻해졌다. 바깥 세계는 가혹했다. 이웃 사람들은 이슬이를 볼 때마다 수군거렸다. 저 아이는 손발도 없는데 어떻게 살아갈까? 서연 씨도 대단해. 저런 아이를 데려오다니. 그들의 시선은 이슬이에게 날카로운 화살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서연은 그런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다른 사람이 뭐라 하든 신경 쓸 필요 없어. 우리는 우리 방식대로 살면 돼. 서연의 말은 언제나 강하고 따뜻했다. 이슬이는 조금씩 그녀 곁에 있는 것에 안정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어느 날 서연은 이슬이를 시장에 데려갔다. 오늘은 내게 심부름을 부탁할게 라고 말하며 꽃집에서 팔 꽃을 고르도록 부탁했다. 이 꽃들 중에 어떤 게 좋을까? 이슬이는 망설이다가 입으로 한 송이의 작은 노란 꽃을 가리켰다. 이 꽃이 좋아? 서연이 묻자 이슬이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선택이야. 이건 강인함을 의미하는 꽃이란다. 그 말에 이슬이의 얼굴에 아주 작게나마 미소가 번졌다. 이슬이는 천천히지만 서연과 함께 생활을 만들어 나갔다. 그러나 어느 사건이 그녀를 다시 절망의 끝으로 몰아넣었다. 어느 날 학교 귀갓길, 이슬이는 동네 아이들에게 둘러싸였다. 괴물, 넌 왜 살아있는 거야? 손발도 없는 게 역겨워. 언어폭력은 이슬이의 마음을 산산조각 냈다. 그녀는 소리치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그저 눈물을 참으며 견디는 수밖에 없었다. 집에 돌아오자 서연은 즉시 알아차렸다.
무슨 일이 있었니? 이슬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서연은 부드럽게 그녀의 어깨를 안고 무슨 말을 들었든 너는 너야 라고 속삭였다. 그래도 마음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다. 그날 밤 이슬이는 혼자 생각했다. 나는 왜 태어났을까? 살아있는 의미가 있을까? 어둠 속에서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잠들었다. 하지만 다음날 아침 그녀는 서연이 만든 아침 식사 냄새에 눈을 떴다. 좋은 아침, 오늘은 특별한 날이야. 서연은 그렇게 말하며 그녀를 가게 앞으로 데려갔다. 그곳에는 수많은 꽃이 진열되어 있었다. 오늘은 네가 꽃 한 송이를 골라주길 바래. 지금 네가 가장 소중히 여기고 싶은 것을 꽃으로 표현해봐. 이슬이는 가만히 꽃들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한 송이의 꽃을 선택했다. 그것은 작은 분홍색 벚꽃이었다. 벚꽃을 골랐구나. 서연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그건 재생을 의미하는 꽃이란다. 네가 아무리 상처받아도 다시 새롭게 태어날 수 있다는 의미를 가진 꽃이지. 이슬이는 처음으로 서연의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한 것 같았다. 그때부터 이슬이는 서연과 함께 꽃집을 도우며 작은 행복을 쌓아갔다. 그녀는 여전히 많은 어려움을 안고 있었지만 그래도 조금씩 앞을 향할 용기를 갖기 시작했다. 서연의 말이 그녀의 마음에 깊이 새겨져 있었다. 살아가는 의미는 앞으로 찾아나가면 돼. 그 말을 가슴에 품고 이슬이는 천천히 자신의 인생을 걸어가기 시작했다. 박서연과 함께하는 날들은 이슬이에게 처음으로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다. 꽃집 일을 도울 수는 없어도 꽃향기로 가득한 가게 안에 있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평안해졌다. 서연은 매일 오늘도 살아있어서 대단해 라고 이슬이에게 미소 지으며 그녀의 사소한 노력을 계속 칭찬했다. 붓을 물고 글씨 쓰는 연습을 계속하면서 처음에는 떨리던 선이 조금씩 형태를 갖추게 되었고 마침내 짧은 문장을 쓸 수도 있게 되었다. 어느 날 이슬이는 서연을 향해 고마워요 라고 쓴 종이를 보여주었다. 서연은 눈물을 머금으며 그 종이를 소중하게 안았다. 이슬아,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알아? 너는 제대로 앞으로 나아가고 있어. 하지만 행복은 오래 지속되지 않았다. 어느 날 서연이 갑자기 쓰러졌다. 처음에는 약간 어지러움만 느꼈을 뿐이야 라고 웃었지만 다음날도 그 다음날도 서연은 이전처럼 활기차게 움직이지 못했다. 의사에게 가보라고 해도 괜찮아, 대단한 일 아니니까 라고 말하며 듣지 않았다. 그럼에도 분명히 점점 야위어가고 안색도 나빠지고 기침할 때마다 가슴을 누르게 되었다. 어느 날 이슬이는 서연의 방에서 괴로운 신음소리를 들었다. 급히 방으로 가니 서연은 이불 위에서 작게 떨며 거칠게 숨을 쉬고 있었다. 서연 할머니. 이슬이는 필사적으로 소리쳤지만 그녀는 고통스럽게 미소 지었다. 미안해. 조금 지쳤을 뿐이야. 다음 날 아침 이웃의 도움으로 병원에 실려간 서연은 말기 폐암 진단을 받았다. 의사는 이제 오래 버티지 못할 것이라고 담담히 말했다. 이슬이는 그 말의 의미를 바로 이해하지 못했지만 서연의 손을 잡는 순간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거짓말. 아직 죽지 마세요. 하지만 서연은 그저 조용히 미소 지었다. 죽는 것이 두렵지 않아, 이슬아. 나는 충분히 살았으니까. 그 말이 이슬이의 마음을 찔렀다. 하지만 저는 어떻게 되는 거죠? 또 혼자가 되는 건가요? 모두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서연은 부드럽게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넌 이제 혼자가 아니야. 이미 스스로 살아갈 힘을 가지고 있잖아. 그 따뜻한 목소리에 이슬이는 소리내어 울었다. 서연은 병원 치료를 거부하고 집에서 마지막을 맞이하기로 선택했다. 난 이 꽃집에서 죽고 싶어 라고 웃으며 말했지만 날이 갈수록 약해지는 그녀를 보며 이슬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을 저주했다. 밤이 되면 서연이 숨을 쉬고 있는지 확인하면서 이슬이는 옆에서 제발 아직 죽지 말아주세요라고 기도했다. 서연은 마지막까지 이슬이에게 걱정을 끼치지 않으려고 고통을 참으며 그녀에게 미소 지어주었다. 하지만 그 미소는 날이 갈수록 희미해져 갔다. 어느 아침 이슬이가 눈을 떴을 때 서연은 조용히 숨을 거두고 없었다. 평소처럼 이슬이의 곁에서 잠자듯 떠나 있었다. 이슬이는 떨리는 입으로 서연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고맙습니다 라고 여러 번 중얼거렸다. 하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았다. 그녀의 세계가 다시 어둠으로 물들어버린 순간이었다.
서연의 장례식은 이웃 사람들이 도와주었지만 이슬이는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이 그저 멍하니 의식을 바라보고 있었다. 화장터에서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보았을 때 서연 할머니가 정말 떠나셨구나 라고 비로소 실감하고 무너지듯 흐느꼈다. 그녀의 세계는 다시 혼자가 되어버렸다. 꽃집은 문을 닫았고 집도 정리되어 이슬이는 갈 곳을 잃었다. 더 이상 어디에도 가고 싶지 않아 라고 생각했지만 현실은 잔인했다. 서연의 친척들이 나타나 그녀를 맞는 것을 거부했고 행정기관이 이슬이의 앞날을 결정하게 되었다. 시설로 돌아가거나 특수지원센터에 들어가는 등의 선택지가 주어졌지만 그 어느 것도 그녀에게는 지옥과 같았다. 그때 장례식에 우연히 참석했던 한 남자가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나섰다. 제가 맡겠습니다. 그것이 강민우와의 첫 만남이었다. 그는 의사였으며 의수족 전문가였다. 이슬이의 이야기를 듣고 이 아이는 아직 살아갈 가능성이 있다고 직감한 것이다. 이슬아, 나와 함께 가지 않을래? 그는 부드럽게 손을 내밀었다. 하지만 이슬이는 믿을 수 없었다. 또 저를 버리실 거죠? 결국 모두 똑같아요. 그러나 민우는 조용히 말했다. 난 버리지 않아. 이슬이는 반신반의하며 그의 집으로 가게 되었다. 그곳은 병원의 일부를 개조한 연구시설로 의수족을 개발하는 곳이었다. 민우는 이슬이에게 여기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자고 말했다. 너는 내 발로 걸을 수 있게 될지도 몰라. 그 말에 이슬이의 마음이 움직였다. 정말요? 민우는 진지한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이슬이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새로운 환경, 새로운 인간관계, 그리고 걷는다는 새로운 도전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의 마음에는 아직 깊은 상처가 남아 있었지만 서연이 바라던 것을 이루어야 한다는 생각이 그녀를 지탱했다. 민우의 집에서의 생활은 이슬이에게 미지의 세계였다. 지금까지의 인생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환경, 새로운 사람들, 새로운 가능성이 거기에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두려움이기도 했다. 그녀는 줄곧 누군가에게 기대하는 것을 두려워했다. 기대하면 할수록 배신당했을 때의 아픔도 커질 테니까. 서연을 잃은 상처는 아직 아물지 않았고 다시 마음을 여는 것에 강한 저항감을 느꼈다. 그럼에도 민우는 이슬이에게 무리하게 무언가를 강요하지 않았다. 내 페이스대로 해. 뭔가 하고 싶은 게 생기면 말해줘 라고 말하며 그는 매일 이슬이 곁에 있었다. 민우의 집에는 그의 의수족 연구팀 멤버들이 드나들었다. 그들은 모두 이슬이에게 특별 대우를 하지 않았다. 마치 그녀가 일반 아이인 것처럼 대했다. 처음에는 그것이 낯설었다. 지금까지 어디를 가든 불쌍해? 힘들겠네라는 말을 계속 들어왔는데 여기선 아무도 그녀를 동정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는다. 오히려 너도 도와라고 말하는 일까지 있었다. 이슬이는 놀라면서도 그 새로운 분위기에 조금씩 적응해갔다. 어느 날 민우가 이슬이에게 물었다. 의족을 한번 시도해볼래? 그 말에 그녀는 숨을 들이켰다. 의족. 그것은 그녀가 지금까지 꿈에서조차 본 적 없는 것이었다. 걷는 것조차 포기했었다. 태어날 때부터 다리가 없는 자신이 의족을 달았다고 해서 정말로 걸을 수 있을까? 그런 의문과 불안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하지만 민우는 조용히 말했다. 중요한 건 한 걸음 내딛는 거야. 그 말은 서연이 자주 하던 말과 비슷했다. 이슬이는 두려움 속에서도 해보고 싶어요 라고 희미하게 대답했다. 의족을 장착하는 것은 상상 이상으로 힘들었다. 먼저 다리를 지지하기 위한 기구를 장착하고 그 위에 인공의족을 부착한다. 낯선 감각에 이질감을 느꼈지만 민우는 친절하게 지도해 주었다. 서두르지 마. 우선은 서는 것부터 시작하자. 부축받으며 이슬이는 천천히 일어섰다. 의족이 바닥에 닿는 감각은 신선했지만 동시에 무섭기도 했다. 저 정말 걸을 수 있을까요? 그녀가 불안하게 묻자 민우는 힘차게 고개를 끄덕였다. 걸을 수 있어. 네가 포기하지 않는 한. 그 말에 이슬이는 눈을 감고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첫 걸음을 내디디려 했다. 하지만 다음 순간 그녀의 몸은 균형을 잃고 바닥에 넘어졌다. 통증이 밀려왔지만 그보다 충격이 더 컸다. 역시 안 돼요. 저는 걸을 수 없어요. 절망감이 밀려와 눈에서 눈물이 흐를 것 같았다. 하지만 민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고 이슬이가 진정되기를 기다린 후 천천히 말했다.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어. 넘어지는 건 당연해. 문제는 넘어진 후 어떻게 하느냐야. 그 말에 이슬이는 주먹을 꽉 쥐었다. 서연이 살아있다면 같은 말을 했을 것이다. 다시 한번 해보자. 그렇게 다짐하고 그녀는 다시 일어섰다. 그 후 이슬이는 수없이 넘어지면서도 조금씩 걷는 연습을 계속했다. 처음에는 지지대 없이는 서 있는 것조차 힘들었지만 점차 자신의 힘으로 균형을 잡을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자신의 발로 몇 걸음 걷는 데 성공했다. 그 순간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해냈어요. 저 걸었어요. 민우는 미소 지으며 잘했어라고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주변의 연구원들도 박수를 보냈고 그 자리는 따뜻한 분위기에 쌓였다. 이슬이에게 그것은 인생에서 처음으로 자신의 발로 선 순간이었다. 의족에 익숙해지자 다음은 의수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다. 민우는 내게 맞는 의수를 만들어줄게라고 말하며 이슬이를 위한 특별한 디자인을 고안했다. 그것은 일반적인 의수와는 다른 특별한 센서가 내장된 최신의 의수였다. 시제품을 장착하고 이슬이는 천천히 손가락을 움직여 보았다. 어색하지만 확실히 움직인다. 굉장해요. 그녀의 눈이 빛났다. 손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세상이 바뀐 것 같았다. 그러던 어느 날 민우는 이슬이에게 그림을 그려보지 않겠느냐고 제안했다. 그녀는 놀랐지만 곧 수긍했다. 한때 서연과 함께 붓을 물고 글자 쓰는 연습을 했던 것처럼 이번에는 의수를 사용해 무언가를 그려보기로 마음먹었다. 처음에는 선이 삐뚤삐뚤했지만 여러 번 도전하면서 점점 형태를 갖추어갔다. 그리고 어느 날 이슬이는 한 장의 그림을 완성했다. 그것은 한 송이의 붓꽃이었다. 서연 할머니 보고 계신가요? 그녀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그림을 살짝 품에 안았다. 민우는 그 그림을 보고 이슬이에게 제안을 했다. 전국 장애인 예술 콘테스트에 출품해 볼 생각 있어? 이슬이는 놀랐다. 그런 건 저에겐 무리예요. 하지만 민우는 고개를 저었다. 내 그림에는 힘이 있어. 내가 살아온 증거가 거기 있어. 그 말에 이슬이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해볼게요. 이렇게 그녀의 그림은 전국 콘테스트에 출품되었다. 결과가 나올 때까지 그녀는 불안과 기대 사이에서 오락가락했다. 그리고 몇 주 후 민우가 봉투를 들고 왔다. 이슬아, 결과가 나왔어. 이슬이는 숨을 들이켰다. 봉투를 열자 그 안에는 대상이라는 글자가 있었다. 거짓말.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제가 대상이라고요? 믿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것은 현실이었다. 그녀의 그림은 전국적으로 인정받아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던 것이다. 시상식 날, 이슬이는 무대에 섰다. 의족으로 걷고 의수로 트로피를 받는 그 모습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마이크를 잡고 말했다. 저는 줄곧 제 자신에게 살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저는 살아 있습니다. 저는 걷고 있어요. 저는 여기 있습니다. 그 말에 회장은 조용해졌고 다음 순간 큰 박수가 터져 나왔다. 이슬이는 자신의 인생을 되찾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에는 아직 하나의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남아 있었다. 그것은 자신을 버린 부모와의 재회였다. 그녀의 마음 깊은 곳에는 아직 사라지지 않은 상처가 있었다. 그것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과거와 마주해야 했다. 시상식이 끝나고 이슬이는 조용한 방에서 트로피를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다. 자신이 이런 자리에 서게 될 날이 올 줄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의족으로 걷고 의수로 붓을 잡고 그리고 자신의 그림이 인정받는다는 것. 그것은 마치 꿈 같았지만 이것은 분명 그녀의 현실이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 뭔가가 걸리는 느낌이 있었다. 이렇게 많은 것을 이루었음에도 아직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가 있었다. 그것이 무엇인지 그녀는 잘 알고 있었다. 어머니였다. 자신을 낳고도 곧바로 버린 어머니. 만나고 싶은 건지 용서할 수 없는 건지 그것조차도 알 수 없었다. 다만 어머니라는 존재가 그녀의 마음속에 계속 그림자처럼 남아있었다. 그날 밤 민우가 조용히 말을 걸었다. 이슬아, 내 어머니를 찾아보지 않을래? 그의 말에 이슬이는 놀랐다. 어머니에 대해선 누구에게도 말한 적이 없었는데 어떻게 그가 알았을까? 줄곧 궁금했겠지? 민우는 조용히 말했다. 이제라면 마주할 수 있지 않을까? 이슬이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이제 와서 만난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 어머니가 사과한다면 용서할 수 있을까? 아니면 더 상처받을 뿐일까? 그래도 이제는 더 이상 도망치지 말자고 생각하며 그녀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찾아보고 싶어요. 민우의 지인들의 협조로 어머니 정지민의 행방을 추적하게 되었다. 그녀는 서울을 떠나 지방 소도시에서 새 가족을 꾸리고 있었다. 재혼해서 어린아이까지 있다는 정보를 들었을 때 이슬이의 가슴은 조여들었다. 새로운 가족. 자신을 버린 어머니는 이제 다른 누군가의 어머니가 되어 있다. 그 사실이 왠지 무척 아팠다. 하지만 그래도 만나러 가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며칠 후 마침내 그 집 앞에 섰다. 평범한 주택이었다. 대문 너머로는 작은 정원이 있었고 세발 자전거를 탄 어린 사내아이가 해맑게 웃고 있었다. 그 뒤에는 한 여성의 모습이 있었다. 그녀의 머리는 조금 하얗게 변했고 표정에는 평온함이 있었다. 하지만 분명 이슬이의 어머니였다. 지민은 지금의 생활을 지키듯 아이를 다정하게 안아 올리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본 순간 이슬이의 마음에 격한 감정이 솟구쳤다. 왜 나에게는 손을 뻗어주지 않았어? 왜 나는 버림받아야 했지? 떨리는 다리로 대문 앞에 서서 인터폰을 누르려 했지만 손이 멈췄다. 지금 여기서 만나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어머니가 놀라 말을 더듬는 모습은 쉽게 상상할 수 있었다. 그래도 뒤를 돌아보니 민우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다. 괜찮아. 너는 혼자가 아니야. 그 말에 등을 떠밀리듯 이슬이는 용기를 내어 버튼을 눌렀다. 인터폰 소리가 울리고 지민이 응답했다. 네, 누구세요? 그 목소리를 들은 순간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다. 어린 시절 수없이 상상했던 어머니의 목소리. 하지만 실제로 듣는 것은 처음이었다. 저예요. 이슬이에요. 잠시 침묵이 흐른 후 문이 천천히 열렸다. 지민의 눈이 놀라움에 크게 떠졌다. 이슬아. 그 순간 어머니의 표정이 얼어붙었다. 당신, 어떻게 여기에? 지민은 한동안 말을 잃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어떻게 여기를? 그 말에 이슬이는 마음속으로 무수히 되뇌었다. 어떻게? 그건 제가 묻고 싶은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했지만 분노보다 먼저 눈물이 흘렀다. 어머니는 계속 저를 찾고 계셨나요? 그 질문에 지민은 눈을 내리깔았다. 그리고 작게 고개를 가로저었다. 미안해. 단 한마디였다. 하지만 그것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어머니는 그녀를 찾지 않았다. 계속 새로운 삶을 살아왔던 것이다. 이슬이는 눈앞이 하얘졌다. 그렇구나. 나는 어머니에게조차 이미 과거의 존재였던 거야. 여기 오지 말걸. 그렇게 생각한 순간 온몸에 힘이 빠질 것 같았다. 하지만 다음 순간 지민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계속 두려웠어. 그때 난 너를 사랑할 자신이 없었어. 나는 약했어. 미안해.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이슬이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용서하고 싶은 마음과 용서할 수 없는 마음이 뒤섞였다. 제가 태어난 것을 후회하세요? 그 물음에 지민은 즉시 고개를 저었다. 아니, 후회 같은 건 하지 않아. 단지 두려웠어. 난 내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어머니였을 뿐이야. 침묵이 흘렀다. 민우는 조용히 뒤에서 지켜보고 있었다. 이슬이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저는 살아있어요. 버림받았지만 저는 살아있어요. 의족으로 서서 의수를 움직이며 그녀는 있는 힘껏 말을 이어갔다. 저는 누구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었어요. 하지만 그래도 여기까지 왔어요. 어머니는 저를 버렸지만 저는 버려진 인생을 제 스스로 만들어 왔어요. 지민은 무너지듯 울기 시작했다. 정말 미안해, 이슬아. 이슬이는 그 눈물을 보며 마지막 질문을 던졌다. 지금부터라도 제 어머니가 되어주실 수 있나요? 그 말에 지민은 강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지. 그 순간 이슬이는 천천히 앞으로 나아가 어머니의 품에 안겼다. 지민은 떨리는 손으로 그녀를 안아주었고 두 사람은 소리내어 울었다. 긴 세월을 지나 마침내 모녀는 다시 이어졌다. 그 후 이슬이는 지민과 정기적으로 만나게 되었다. 완전히 용서한 것은 아니었지만 조금씩 어머니와 딸의 시간을 되찾아갔다. 이슬이는 결심했다. 저는 서연 할머니가 가르쳐 주신 대로 살아갈 거예요. 저는 걸을 것이고 그림을 그릴 것이고 세상에 제 존재를 더 알릴 거예요. 그녀는 이후 전문 화가로서 활동을 시작했다. 자신의 경험을 그림에 담아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달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녀는 한 그림의 제목을 아픔 속의 희망이라고 이름 지었다. 그 그림은 그녀가 걸어온 인생 그 자체였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미래는 바꿀 수 있어요. 이슬이는 그것을 몸소 증명했다. 그녀는 민우의 지원을 받아 장애를 가진 아이들을 위한 예술학교를 열었다. 희망의 손길이란 이름의 이 학교는 신체적 제약에 관계없이 예술을 통해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공간이 되었다. 학교에 처음 온 아이들은 대부분 이슬이처럼 눈에 빛이 없었다. 버림받았다는 느낌, 세상에 혼자라는 느낌, 자신의 가치를 의심하는 마음. 이슬이는 그 모든 것을 이해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처럼 시작했어요. 손도 발도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보세요. 지금의 저를. 그녀는 아이들에게 의수족을 사용하는 법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을 가르쳤다. 자신의 가치를 믿는 법, 포기하지 않는 법, 상처를 힘으로 바꾸는 법. 시간이 흐르면서 이슬이의 이야기는 널리 알려졌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그녀는 강연자로서도 활동하며 자신의 경험을 나눴다. 언론에서 그녀를 한국의 기적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을 때 이슬이는 그저 미소 지었다. 기적이 아니에요. 그저 포기하지 않은 것뿐이죠. 그녀가 30살이 되던 해 그녀는 자서전을 출간했다. 제목은 사지 없이 걷는 법이었다.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많은 이들의 가슴에 희망을 심어주었다. 어느 날 이슬이는 민우와 함께 옛 시설 희망의 집 자리를 찾아갔다. 화재 이후 오랫동안 폐허로 남아있던 그곳은 이제 재건축되어 새로운 시설이 들어서 있었다. 여기서 모든 것이 시작되었죠. 이슬이는 조용히 말했다. 그곳에서 그녀는 미라를 생각했다. 자신을 구하기 위해 목숨을 바친 그 여성. 미라 선생님, 저 잘 지내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슬이는 그곳에 작은 기념비를 세웠다. 당신의 희생이 있었기에 제가 있습니다. 그 말과 함께 그녀가 그린 미라의 초상화가 새겨져 있었다. 민우는 그녀의 곁에 조용히 서서 말했다.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는지 알아? 이슬이는 고개를 저었다. 저는 그저 제 인생을 살아가고 있을 뿐이에요. 서연 할머니가 가르쳐 주신 대로요. 그 말에 민우는 미소 지었다. 그게 바로 다른 사람들에게 가장 큰 희망이 되는 거야. 내가 할 수 있다면 다른 이들도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그녀의 어머니 지민은 점차 이슬이의 삶에 더 깊이 관여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미안함으로 가득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진정한 모녀 관계를 쌓아갔다. 지민은 자원봉사자로 희망의 손길 학교에서 일하기 시작했고 그곳에서 많은 아이들의 어머니 역할을 했다. 이슬이가 35살이 되던 해 그녀는 국제장애인 예술 올림피아드에서 한국을 대표하게 되었다. 세계 각국의 예술가들이 모인 그 자리에서 그녀의 작품 삶의 춤은 최고상을 받았다. 시상식에서 그녀는 수상 소감을 이렇게 말했다. 저는 태어날부터 사지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제 인생의 전부는 아니었어요. 제 인생을 정의한 것은 제가 가진 것이 아니라 제가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해 어떻게 대응했는가였습니다. 그녀의 말은 전 세계로 퍼져나갔고 많은 이들의 가슴에 새겨졌다. 세월이 흘러 이슬이는 중년이 되었다. 그녀의 학교 희망의 손길은 전국 각지에 지부를 두게 되었고 수많은 장애 아동들에게 새 희망을 주었다. 어느 날 민우가 그녀에게 특별한 선물을 가져왔다. 그것은 새로운 첨단 이수족이었다. 기술의 발전으로 더욱 자연스러운 움직임이 가능해진 것이다. 이건 정말 놀라워요. 이슬이는 새 이수족을 보며 감탄했다. 하지만 민우는 더 놀라운 것이 있다고 했다. 이게 다가 아니야. 이 이수족은 내 뇌파에 직접 연결돼. 내가 생각한 대로 움직일 수 있어. 처음 그 의수족을 장착했을 때 이슬이는 그것이 마치 자신의 일부인 것처럼 느껴졌다. 생각만으로 손가락이 움직이고 발걸음이 자연스러워졌다. 이것을 어린 시절의 나에게 보여줄 수 있다면 그녀는 감동에 젖어 말했다. 민우는 미소 지었다. 보여줄 필요 없어. 너는 이미 그 아이에게 더 중요한 것을 가르쳤으니까. 기술보다 더 중요한 것을. 그해 겨울 서연이 남겨준 꽃집 자리에 이슬이는 새로운 공간을 열었다. 영원한 봄이라는 이름의 문화 공간이었다. 그곳은 장애가 있는 예술가들의 작품을 전시하고 다양한 예술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이 되었다. 개관식 날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그녀의 어머니 지민, 오랜 친구 민우, 그리고 그녀의 학교에서 자란 제자들까지. 이슬이는 의수족을 사용해 리본을 자르며 공간을 열었다. 이 공간이
모든 이들에게 희망의 장소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모든 각자의 방식으로 아름답고 각자의 방식으로 가치 있습니다. 그 말에 모두가 박수를 보냈고 많은 이들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날 밤 이슬이는 혼자 공간에 남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하얀 눈송이가 땅에 내려앉는 모습이 마치 벚꽃이 떨어지는 것처럼 보였다. 그녀는 문득 서연과 미라를 생각했다. 그들이 아니었다면 지금의 자신은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자신을 버렸지만 결국 다시 만난 부모님도 모두 고마워요.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창가에 서서 그녀는 자신의 그림, 아픔 속의 희망을 바라보았다. 그 그림은 사지가 없는 소녀가 벚꽃나무 아래에서 미소 짓고 있는 모습을 담고 있었다. 처음엔 아무도 믿지 않았지만 그녀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날개를 펼쳤다. 이슬이는 이제 자신의 이야기가 다른 이들에게 전해지길 바랐다. 그녀처럼 태어나서 절망 속에 있는 아이들에게 그들도 자신만의 인생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희망을. 우리는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완벽해요. 아무리 상처받아도 아무리 불완전해 보여도 우리는 살아갈 가치가 있어요. 그녀는 창가에 기대어 조용히 미소 지었다. 바깥은 춥고 눈이 내렸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영원한 봄이 찾아와 있었다. 여러 해가 지난 후 이슬이의 이름은 전설이 되었다. 그녀의 작품들은 세계 각국의 미술관에 전시되었고 그녀의 학교 희망의 손길은 국제적인 기관으로 성장했다. 그녀가 80살이 되던 해 젊은 기자가 인터뷰를 요청했다. 선생님의 성공 비결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슬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미소를 지었다. 성공? 그건 내가 생각해 본 적 없는 단어예요. 나는 그저 살아남았을 뿐이죠. 매일 조금씩 한 걸음씩. 기자는 덤불었다. 그렇다면 선생님께서 후대에 남기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이슬이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봄이 오고 있었고 벚꽃이 피기 시작했다. 사랑하세요. 자신을 그리고 타인을. 우리는 모두 불완전해요. 하지만 그 불완전함 속에서도 아름다움을 찾을 수 있어요. 내가 손발 없이도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면 당신도 자신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어요. 그리고 그녀는 덧붙였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은 종종 가장 거친 환경에서 피어나곤 합니다. 인터뷰가 끝난 후 이슬이는 정원으로 나갔다. 거기에는 수십 년 전부터 그녀가 직접 심은 벚꽃나무가 서 있었다. 그 아래 벤치에 앉아 그녀는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았다. 버림받은 고아에서 시작해 이제는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었다. 그 여정은 결코 쉽지 않았지만 그 모든 고통과 어려움이 그녀를 오늘의 이슬이로 만들었다. 서연 할머니, 미라 선생님 보고 계신가요? 저 잘하고 있죠? 벚꽃이 흩날리는 가운데 이슬이는 평화로운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인생은 아픔으로 시작했지만 결국 희망의 이야기가 되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마치 봄이 항상 다시 오는 것처럼.